마담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 해서 마구마구 후회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를 본 이후에 현재까지도 불을 못 끄고 자고 있고요. 물론 이 호러 영화나 공포 영화의 어떤 장르적 매력이나 그런 건 항상 느끼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공포 영화를 보지 못하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영화들 중에서는 약간의 공포 코드가 들어간 영화가 김지훈 감독의 조용한 가족 그리고 이제 김한민 감독의 극락도 살인 사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에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접속이나 뭐 공동경비구역 JSA나 이런 영화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태어나기 전에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아동기 시절에 극장에 개봉했던 그런 영화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영화들을 토대로 저의 어떤 견해,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을 부족하나마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 프로듀서들을 기획 1세대라고 했고 영화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대기업의 그 영화 투자가 시작됐던 그 시절에 굉장히 그 시대적 운을 잘 타고 나서 집에 돈이 없어도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와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영화를 만들 수 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게 막 90년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그때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필름은 95년 8월에 출발했어요. 올해로 27년 됐고 저랑 같이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영화가 워낙 좋게 얘기하면 역동적이고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세대 교체가 너무 빨라서 저 함께 일했던 많은 이제 동료 제작자들을 지금 되게 찾아보기 어렵고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낸싱을 해야 되고 PT도 해야 되고 하는데 훨씬 저보다 어린 세대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95년에 영화사를 설립한 후에 지금까지 44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는 이제 전태일의 이야기를 담은 테일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노회찬 6411 그리고 제주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고두심 배우님의 빛나는 순간이라는 3편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올해 또 영화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한테 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저희가 8년 전부터 명필님 말고 명필름 랩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인가 교육기관이죠. 그 연구소라 그래야 되나요? 젊은이들하고 함께 영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인가받은 그런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라 민간 영화사가 처음으로 젊은이들과 영화를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고 제작비를 함께 마련해서 뭔가 더 젊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필름 랩이 이제 올해 8기 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막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명필름 랩 영화 중에 아시는 게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뭐 박화영이라던가 국도극장이라던가 환절기 같은 5편의 영화를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주류 상업 영화계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젊은 영화들 그리고 영화계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젊은 영화인들을 육성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산업의 지형이 바뀌었고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영화관의 매출이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OTT 플랫폼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년간 한국에서 90%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사를 운영한 거의 30여 년 기간 동안 최근 2년 동안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장 큰 변화를 느끼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혹독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저도 시리즈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뭐 시리즈물
또 드라마 1화, 2화, 3화, 4화 대본, 그리고 기획안 이런 것들이라 그런 용어들을 막 저도 배워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저도 참 영화 일을 오래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접속이 어떻게 보면 웹 1.0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영화였다면 지금 거의 웹 3.0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시대이고 NFT라는 개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이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또 어떻게 영화를 만들 것인가, 또 영화의 개념의 정의, 영상 콘텐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숙제를 이 나이에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존버 버텨내고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안 보신 영화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엔 제가 만든 영화들을 중심으로 기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창작자잖아요. 사실 제작자는 창작자는 아니에요. 창작자와 자본을 연결시켜주는 거간꾼, 매치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작자 역시도 어떤 창작적인 직접 창작을 하지 않지만 창작자를 알아보는 능력,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능력을 알아보는 그런 재능이 반드시 제작자한테도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는 이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자본을 또 거기에 연동시켜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이제 워킹 타이틀이라는 제작사가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의 UPI에 합병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욘핀이라는 제작자와 에릭 펠러라는 두 제작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제작자라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파이낸싱이나 패키징이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 능력이 뛰어난 그 양쪽의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 두 제작자가 워킹 타이틀이라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제작사를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견인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두 제작자의 각각의 영역의 능력이 한 제작자가 갖고 있다면 최고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작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그럼 나는 어떤 제작자인가 했을 때는 저는 이야기를 만들고 소재를 생각하고 캐스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런 쪽의 일을 더 잘 맞이하고,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좀 잘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저희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같이 영화사를 하기 때문에 저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보완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영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처음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고 출발할 때 내가 만들고 있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가 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탑건 매버릭 보셨어요? 헐리우드에서 가장 전설적인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의 인터뷰를 보니까 36년 만에 그 탑건 2죠. 사실 속편이죠. 탑건 매버릭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을 때 탑건은 무슨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것은 속편이잖아요. 그리고 마블 코믹스 영화들하고 달리 탑건이라는 오리지널리티의 영화에서 36년 만에 출발한 속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탑건 1에서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을 때 나 스스로한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 내가 만든 영화 과연 어떤 영화인가라는 걸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작가, 감독, 동료들한테 그것을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답의 교집합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 시점이 접속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접속 보셨나요? 접속은 97년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제1회 개막작이었어요. 그때 이제 집행위원장님이 접속을 개막작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아니 멜로드라마가 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이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맞춤한 선택이었고 저희도 굉장히 그 행복한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의 접속에라는 멜로드라마 이전의 한국 영화와 접속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러브 스토리 또 버디 무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버디가 돼서 계속 만나고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는 이 구조를 가져가는데 접속 같은 경우에는 남녀 주인공이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요. 물론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지만 서로 모릅니다. 하지만 PC 통신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최첨단의 그 소통의 매체였죠. 퍼스널 컴퓨터에서 채팅을 통해서 두 남녀가 만나고 대신 어떻게 되죠? 서로 신분을 숨기죠.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익명의 존재로 소통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만나는. 그래서 그때 접속이라는 영화를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 주변의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그 이전에 한국의 멜로드라마는 훨씬 감성적이고 호흡이 느리고 어떤 클래식한 그런 이제 그 액션 플랜을 짰다면 접속은 도대체 남녀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리고 PC 통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런 이제 오브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7년도 최고의 또 흥행 영화를 했고 사실 제가 자부하자면 한국의 멜로드라마가 또 한국의 어떤 웰메이드 장르 영화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그런 영화였던 셈이죠. 장윤영 감독이 그때 갓 30이 되었었을 텐데 계속 무슨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화두가 커뮤니케이션, 외로움, 도시 그리고 새로움 뭐 이런 이제 워딩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통이라는 코드와 그다음에 도시 남녀의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매체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얘기하면서 한 줄의 로그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접속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그것이 새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의 멜로드라마 달랐던.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어떤 새로운 코드에 얹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젊은 관객들 특히 한국 영화에 관심을 막 가졌던 젊은 관객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는 결국은 주제에 해당했죠. 영화의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소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의 직업이라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그들을 둘러싼 어떤 배경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 멜로드라마인지 로맨틱 코미디인지 호러 영화인지 그런 이제 장르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작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를 손해 보지 않는 게 최고의 제작자예요. 결국은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라든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라든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모든 영화들도 제작자의 역할은 그것이 10억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결국은 손해 보지 않아서 그런 류의 영화들이 그 시도들이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감독은 사실 손해봐도 돼요. 뭐 내가 영화를 잘 만드는 게 잘 중요하죠. 근데 그 감독한테 그 이야기와 맞춤한 그런 제작비를 산정하는 것, 규모를 정하는 것이 제작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소재를 정하고 한 줄 로그라인을 정하고 그 영화의 규모가 정해져서 거기에 맞는 캐스팅을 한다면 이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에 서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한 6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순 제작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 박찬욱 감독님 상업 영화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상업 영화라고는 보진 않았어요. 상업 영화든 예술 영화든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던져줘야 됩니다. 영화는 그냥 상투적으로 던져줬다가는 외면당하죠. 그것을 살짝 비트는 것이 결국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와 감독의 역할인데 헤어질 결심은 굉장히 레이어가 다층적이잖아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도 많고 근데 그 영화 이제 100억 이상 제작비가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박찬욱 감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배우, 감독, 규모에 걸맞는 제작비를 또 산정하는 것이 기획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돌아가서 접속 얘기를 하면 접속은 그 당시에 이제 12억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때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얼마였냐면 한 6억, 7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멜로드라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멜로드라마의 정서를 운반하는데 음악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접속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이전에 부끄럽게도 한국 영화가 불법으로 그 음악 저작권을 사용한 것을 이제 깨고, 처음으로 영화 만들기 전에 음악 저작권을 사전에 허락받고 돈을 정정당당하게 지불하고, 그래서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같은 이제 완전히 그 당시 최대의 히트 영화 주제가를 스코어 뮤직이 아닌 기존의 곡을 삽입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냈었는데요. 접속 같은 경우 그래서 그의 흥행 1위를 했고, 또 드물게는 최초로 독일의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접속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떤 대본을 만들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캐스팅이죠. 접속을 할 때만, 접속이나 공동경비배우 JSA 할 때만 해도 그해 한국 영화가 제작 편수가 50편에서 60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에서 60명 중에 1등하는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몇 편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 영화가 독립예술영화와 상업영화 다 합쳐서 300~400편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늘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배우의 풀은 한정적이고, 또 내가 지향하고 원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건 더 어렵고, 또 영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더 어려움은 뭐냐면, 그 OTT 플랫폼이나 지상파, 공중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한 편 이상의 드라마가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캐스팅 전쟁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 현장도 열악하고 빨리 찍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시리즈물 하나 하면 배우가 뭐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른 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캐스팅 전쟁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캐스팅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배우는 모두 전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전형성은 뭐죠? 맨주먹 몸으로 하는 액션, 슈퍼히어로, 형사 이미지, 코믹함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황정민이라는 배우, 또 뭐 공유라는 배우, 다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전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멜로를 해? 아니면 마동석 배우가 멜로를 해? 그러면 어떨까요? 어쨌든 뭐 공식을 깨니까 또 새로울 수 있는데, 그런 스타 배우가 갖고 있는 멜로를 잘하는, 액션을 잘하는, 코미디를 잘하는, 공포 영화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배우들의 전형성이 있는데, 결국 캐스팅은 전형성에서만 기대면 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움을 넣어야 되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 한석규 배우는 그냥 1인이 대체 불가한 스타였어요. 지금은 워낙 이제 스타 남자 배우들이 많지만, 그래서 당대 최고의 그 여성 관객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최고의 스타 한석규 씨를 캐스팅한 다음에 제작비도 아낄 겸 전도연이라는 신인 배우, 지금은 뭐 글로벌한 스타이고 최고 연기파지만 그 당시에는 신인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와 신인의 조합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죠. 물론 스타와 스타, 예를 들면 뭐 태양은 없다에서 이정재, 정우성은 그 당시에도 스타였지만, 그렇게 스타와 스타가 그 같이 이제 짝을 이뤄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영화를 만들 때 새로운 배우를 거기에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고 상영을 하면서 그 신인 배우가 의외의 발견, 연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버블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입소문의 가장 중요한 견인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관객이 넘은 뭐 이준익 감독님의 왕의 남자에서 이준기 배우의 역할이라던가, 뭐 건축가 깨론에서 납득이 역할했던 조정석 배우라든가, 몰랐던 새로운 얼굴이 그 영화 속에서 인상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영화의 입소문을 내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작자로서 모험이고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또 영화의
제작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획자로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명필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영화 박찬욱 감독님의 공동경비구역 JSA죠. 명필림이 이제 한창 최고 전성기 시절에는 주로 박찬욱, 김지훈, 김기덕 이런 이제 감독님들의 데뷔작이나 초기 영화들을 했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님의 초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작품이 이제 대차게 실패했고 결국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그만하고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기로에 썼을 때 만났던 영화였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저희 명필림의 이제 두 대표와 같은 이제 세대예요. 학번도 비슷하고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세대인으로서의 고민, 영화적 고민, 또 시대적 고민 이런 것도 비슷했고 그래서 공동구역 JSA 원작 소설을 사고 그것을 감독님한테 제안했을 때 굉장히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게 된 경우죠. 그러니까 드물게 박찬욱 감독님이 제작자의 기획을 받아서 한 케이스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와 좀 많이 다르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크게 흥에 성공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명필름을 있게 한 그런 이제 중요한 시점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막 등장했던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허진호 이런 이제 감독님들, 한국의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했던 창의적이고 또 어떤 영화광 출신들이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젊은 그 영화 감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 때, 그때 이제 JSA가 있었고 살인의 추억이 있었고 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때 이제 JSA나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예술 영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못 잡잖아요. 범인을 잡지 못하는 주류 상업 영화. 또 공동경비구역 JSA는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상업 영화였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결국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러면 무슨 영화인가라고 스스로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만난 남북병사의 우정과 비극이다라는 이제 로그라인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그러면 JSA에서 새로우면 뭐냐? 근데 항상 새로움은 굉장히 반발의 경험을 많이 해요. 반격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의해서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반대 이론을 어떻게 뚫고 극복해내서 메이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영화는 자기 스스로 아이폰 카메라로 찍어도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최소의 돈이 들잖아요. 꽤 많은 돈이 들잖아요. 심지어 주류 영화에는 수십억, 수백억이 드는데 결국은 자본을 설득해내야 되거든요. 저예산 독립영화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필터링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작업에서도 멘토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하는 식의, 결국은 이 영화라는 창작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꽤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 누군가 선택해 줘야 한다라는 것, 픽업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내 머릿속의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참 어렵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공동경비구역 JSA도 이제 그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이제 그런 영화였어요. 당시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이전에 흥행하지 못한 감독이고 남북 분단의 비극을 특히나 이 군대 배경으로 한다라는 이 어떤 소재의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제작자가 그 전에 접속 해피엔드 이제 조용한 가족 이런 영화들을 흥행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 제작사를 믿고 그 당시 그해 최고의 이제 제작비를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창작자는 입장에서 혼자 작업이 아니라면 내가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프로듀서 처음 입문했을 때 저는 그냥
프로듀서지만 숟가락만 이렇게 얹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어떤 영화에 그냥 제 크레딧을 얹은 운 좋은 셈이었죠. 그러니까 신인 감독과 신인 프로듀서와 신인 배우들이 만나서 패기 넘치게 영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신인이라면 좀 더 나보다 경험 있는 프로듀서를 만난다거나 또 내가 신인 감독으로서 무엇을 영화를 한다 그러면 연기 경험이 좀 더 많은 배우를 만난다거나 이것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인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행착오, 좌충우돌 또 어떤 외부의 편견이나 시선 이런 것들에서 더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JSA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그 앞에 이제 명필름의 크레딧들 때문에 그 영화가 이제 많은 투자받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JSA는 사실 지금 봐도 시나리오가 기가 막혀요. DMZ라는 그 민음사에서 출간한 소설에서 출발했습니다. 영화랑은 좀 많이 다른데 그 소설을 이제 각색을 하면서 박찬욱 감독님의 발견이 대단했던 게 그거를 스트럭처를 해체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순차적으로 기승전결이 아니라 보통 시나리오 보통 3막 구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3장 구조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너무 예전에 보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라는 이 공동경비구역 JSA의 제목 가지고 맨 처음에 1부가 에어리어예요. 그리고 2부는 시큐리티, 3부는 조인트. 그래서 라셔몽처럼 1부는 그 남북 병사들의 총격 사건과 사망 사건의 거짓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거짓말했던 그 이야기를 일부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는 거짓말인 거죠. 페이크죠. 이들의 진술로 인해서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저렇게 그 남북 분단을 사이에 두고 병사들이 불법적으로 서로 화합을 하다가 총격 사건이 났는데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그들이 피하고자 한 거짓말에 의해서 영화를 봐요. 그 20분이 흐르면 그 다음에는 시큐리티 실제로 사건의 진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우정을 나누게 됐고 이런 식의 그리고 그것을 그 소피라는 이영애 씨가 분한 중립국 소령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인트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은 비극이죠. 결국은 누구는 총격을 당해서 죽고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는 그래서 그 3장 구조를 그렇게 특이하게 구성한 것이 그 영화의 정말 엄청난 새로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 구성을 끌어나가는 영화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천재성이 그때 이미 발휘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영화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적으로 그 영화를 무슨 영화라고 했을 때 미스테리 휴먼 블록버스터라고 표현했더니 박찬욱 감독이 이게 뭐예요? 미스테리 휴먼 블록버스터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근데 사실 미스테리는 뭐예요? 미스테리는 관객은 모르고 캐릭터는 아는 게 미스테리고 스릴러는 관객은 모르고 인물들은 아는 미스테리 구조의 영화인데 그 미스테리의 구조를 화법 내러티브를 파격적으로 바꿔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때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 JSA 이후로 남북 분단의 비극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그런 소재는 절대 안 돼 이러다가 결국은 남북 분단의 얘기는 반드시 흥행이 돼라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했어요. 여러분 뭐가 기억나나요? 의형제 같은 영화. 뭐 또 뭐가 있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뭐 공작 뭐 이런 영화들.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현실을 건드리면서 그것을 장르 영화의 화법으로 잘 만들면 결국엔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저희가 만든 영화 중에 여러분들 가장 최근 흥행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그 I Can Speak는 이제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나 굉장히 그 어떤 분노를 유발하거나 슬퍼야 되는데 I Can Speak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먼 코미디예요. 꽤 많이 웃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옥분 여사라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정체를 숨겨요. 그냥 그 구청에 민원을 열심히 넣는 귀찮은 시장통의 오수선집 할머니로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영화가 1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라는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의 이제 영화죠. 근데 I Can Speak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이례적으로 330만 정도 관객이 들었고 2017년에 굉장히 남자 주인공들이 중심으로 한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주인공인 그것도 굉장히 시리어스한 소재를 가지고 대중영화로서 흥행에 성공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재훈 배우가 그 분한 구청의 구급 공무원은 결국은 우리를 대변하는 거죠. 풍부한 우리들. 결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고 티티카카 하다가 할머니 아픔을 알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 미 의회에서 나는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I can speak 할 수 있게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처럼 성장과 변화를 겪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I Can Speak는 어떻게 보면 할머니와 청년의 버디무비이기도 하고 그 할머니라는 그 주체를 통해서 이 객체인 청년의 변화와 성장의 드라마이기도 해요. 근데 그 영화의 미덕은 결국엔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은 장르 영화 속에서 녹여냈고 또 흥행에도 성공했고 또 남은이라는 배우가 뭐 그랜드 슬램을 넘어서 뭐 그 해에 여우주연상을 뭐 10개 가까이 또 수상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 또 상업 영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I Can Speak는 그렇죠. 그 무거운 소재를 가벼운 그릇에 담아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최근에 2019년에 나의 특별한 형제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한 150만 정도 관객분이 안 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이제 제작자로서 규모를 어떻게 상정하느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35억 정도 제작비를 그 투입해서 결국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냈고 나의 특별한 형제가 인세퍼러블 브로라고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각자 장애가 다른 거죠. 한 사람은 몸을 못 쓰고 한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는 그 두 사람이 결국은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장애인으로 치면 한 사람이 몫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으나 이 여건이 그들을 마치 러브스토리의 남녀 주인공처럼 갈라서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새로움을 봤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레인맨이나 오브라더스나 장애인이 나오는 영화에는 항상 그 버디무비가 예를 들면 레인맨 같은 경우 톰 크루즈하고 더스틴 호프만으로 그래서 톰 크루즈는 비열한 비장애인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은 장애가 있는 그런 식의 또 오브라더스는 형제인데 뭐 이정재는 비장애인 이범수 배우는 장애인 이런 식의 조합이란 말이죠. 근데 나의 특별한 형제 시나리오를 보고 저는 막 도전의식이 생겼어요. 아니 장애인을 2명이나 나오다니 이것이 새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시나리오는 육상효 감독님이 그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의 1급 러브스토리라고. 근데 그건 정말 상업 영화로서는 제가 어떻게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시장의 저항이라던가 편견이 있을 것 같아서 야 장애인을 상업 영화에서 보는 것도 그게 쉽지 않은데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삼각 러브 스토리를 해?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제작자로서 기획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삼각 러브 스토리는 빼고 여자 배우는 여자는 조력자로 그냥 등장하고 두 남자의 이제 얘기로 풀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쓰면서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친형제가 아니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가 예측 가능한 어떤 우애
어떤 피 끓는 그 사랑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들은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이들을 어떻게 둘의 어떤 형제를 거기에 녹여낼 것인가가 참 어려웠는데 결국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고민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배우하고 신하균 배우가 각각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광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체장애인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캐스팅을 했고 너무 잘해줬고 신하균 배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지만 되게 딕션이 정확해요. 많은 분들이 다 뭐 훌륭한 배우들은 그렇지만 딕션이 굉장히 정확하고 말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완급 조절이 굉장히 능한 배우인데 그 영화 속에 이제 그 지체 장애자인 세아는 말이 굉장히 많고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장애인의 영화를 다루면서 제작자에서도 고민은 그 장애의 수준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는 굉장히 그 상업 영화한테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말 실제로 너무나 장애가 심한 예를 들면 오아시스에서 공주 역할의 문소리 씨 정도 그건 뭐 이창동 감독의 영화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장애를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대중영화로서 이렇게 소격되고 몰입 불편한 거죠. 대중영화로서 불편함. 그것이 참 제작자에서 딜레마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지체장애자인 신하균 배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몸을 뒤틀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정도의 장애로 설정했고 또 이광수 배우가 연기한 지적 장애자는 한 5, 6살 실제로 그 실존 인물은 한 3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걸 한 6, 7세 정도로 설정하는 그런 어떤 상업적 고려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영화의 나름의 어떤 새로움이라면 장애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다라는 것 그것을 35억 정도의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만들어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팬데믹 바로 직전에 한국 영화는 천만 영화가 5편이 아니 한국 영화 포함해서 5편이 나왔어요. 극한 직업, 어벤져스 마지막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천만 영화가 1년에 5편 나오는 영화는 뭐 미국은 규모가 다르겠지만 거의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천만 영화의 탄생에 우리 모두 다 환호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가장 이제 저희 나라도 굉장히 명백한 영화 강국이고 영화 선진국이긴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애써 법적으로 특정 영화가 10개의 멀티플렉스 안에서 2개에서 4개 이상 틀 수 없게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00개 정도 스크린이 있는데 한때 개봉 초기에 범죄도시는 한 2,500개 스크린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개 스크린을 가지고 그 나머지 영화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한 2,600개 가져가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한 90%에서 95%를 한 편의 영화가 가져가기 때문에 천만 영화의 탄생이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강제하고 영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예술 영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는 프랑스는 어떤가? 프랑스도 천만 영화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5년 동안 22편의 천만 영화가 나왔는데 프랑스는 8편의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대신 프랑스는 우리보다 50만 영화, 100만 영화가 훨씬 편수가 많아요. 다양한 영화들이 같이 이렇게 공생공존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한창 이제 접속이나 JS 같은 영화 만들 때는 이 투자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동세대인이었어요. 연배도 비슷하고. 근데 지금은 저보다 20살, 10살 어린 분들한테 저도 이제 파이낸싱 제안을 드려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점점 저도 영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택받기가 너무 어렵고 저 역시 너무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지만 시장이 자본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지금 뭐 시리즈물로 다시 바꿔서 대본을 쓴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극한 직업이나 범죄도시 2 같이 정말 빼어난 장르 영화, 상업 영화로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만끽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의 미덕도 되게 훌륭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머릿속에서만 그냥 내 컴퓨터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는 이 뭐 괴담이라던가 공포나 호러 같은 장르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하위 장르이기도 하고 실험적이고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모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녹아드는 것이 이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포 영화 시장은 어떤가, 이런 하위 장르의 시장은 어떤가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암담해요. 뭐 곤지암이라던가 랑종 같은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이 해에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그런 호러 영화다, 공포 영화다,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참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실종되는 것이 젊은 창작자들한테 또 이런 장르 영화의 모험과 시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영화인들한테 지금의 어떤 이런 양극화 상황이라던가 독점적 상황 같은 것들이 기회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런 환경, 영화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저 역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처럼 뭐 민간 영화인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 산업을 함께 고민하는 정부의 고민, 또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민이 또 실행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다시 언급하면 1000만 영화 비교도 했지만 저희가 3000개 스크린 중에서 예술영화 전용관,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극장이 100개가 안 돼요. 그 10개간 멀티플렉스 한간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술영화 전용관은 75개 정도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예술영화관들이 1200개네요. 예. 저희 나라 독립예술영화가 벌새니 남매 여름밤이니 뭐 하여튼 굉장히 뭐 그런 영화, 그러니까 곤지암 같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근데 그런 영화들이 한 해 시장 점유율이 1%에서 2%, 많아야 3%뿐이 안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립예술 영화들이 20%가 넘어요, 점유율이. 근데 20%가 넘게 가능한 건 뭐죠?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많이 영화를 만들어도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1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결국은 보여줄 수 있는 윈도우, 시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영화관 환경은 굉장히 왜곡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들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많은 영화관들이 사라졌거나 또는 도산의 위기에 빠졌거나 어떤 수익률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거나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범죄도시 2를 더 상영하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상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재미있는 주류 상업 영화도 결국 인디 영화, 독립 영화,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토대 속에서 가능하다. 결국 헐리우드도 독립 영화, 인디 영화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버젯에 그 마블 영화를 한다거나 프랜차이즈 영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영화 시장의 특징, 생태계에 좀 아쉬움이 많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도 역시 요즘에 이제 이 메타버스 뭐 NFT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영화 전문 투자자나 또 대기업 말고도 어떤 새로운 시도나 모험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봤더니 프랑스에서 플러시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데 NFT를 통해서 캐릭터를 5만 개를 만들었대요. 그게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서 한 개에 100 얼마, 100만 원, 130만 원인가 해서 그거를 자기가 디지털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질 그 영화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같이 받고. 그래서 2023년에 개봉한다고 거기 떠 있는데 아직 시나리오가 없어요. 근데 이미 150억을 NFT를 통해서 파이낸싱을 했더라고요. 캐릭터를 팔아서, 디지털 캐릭터를 팔아서. 그러니까 주인공인 곰의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어떤 캐릭터는 뭐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캐릭터는 리본을 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파이낸싱이 가능하구나.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파이낸싱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공연을 거기서 보는 것처럼. 그대가 조국이란 다큐멘터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30억을 모았어요. 그 제작비는 4억이거든요. 너무 많은 돈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 목표는 제작비 4억 정도를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을 통해서 모으자고 했는데 30억이 그게 뭐죠? 거의 그건 보복 투자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계속 티켓을 사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영화는 이례적으로 지금 30만이 넘었습니다. 요즘에 예술 독립 영화들이 평균 5,000명에서 10,000명 들어요. 결국 5,000명에서 10,000명 들면 제작비를 회수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독립 예술 영화나 이런 영화 대부분 영화진흥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자체 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래서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흥행의 결과가 들어간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화를 만들고 보여주는 방식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노회찬 6411이나 테일이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나 그 영화를 지지하는 후원자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제작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 그 소재, 그 기획을 사람들한테 먹히게 만들고 그 타겟한테 접근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웹 3.0 시대의 또 새로운 영화의 제작 방식, 투자 방식, 관람 행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지금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이러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30여 년간 계속 줄창 이제 영화를 만드는 저 역시 뭐 시리즈를 고민한다거나 이런 소셜 펀딩이나 메타버스의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드는 데 있어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이란 무엇인가?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발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영화인가? 내가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영화인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무슨 영화인가를 상대방한테, 배우한테, 감독한테, 자본한테 설득시키는 것. 결국은 대중 영화나 상업 영화는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뻔하게 보여주는 거는 클리셰의 함정에 빠지고 외면당하기 일쑤인데, 상업 영화는 보고 싶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살짝 비트는 것이고, 예술 영화는 더 많이 비틀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예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엇을 만들든지 결국은 영화라는 것, 영상 콘텐츠라는 건 당연히 창의적이어야 하고 새로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새로움에서 끝이지 않고 어떤 공감을, 관객들의, 보는 이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참 이렇게 뭐 막연한 얘기 같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답하고 자리를 파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회도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획자, 제작자로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반응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또 그리고 기획을 하시게 되시는지,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접속이라는 영화 만들 때는 관객하고 나이 차이가 메인 타겟이라고 하죠. 주 관객층하고 나이 차이가 한 5에서 8살 차이뿐이 안 나는데, 지금은 젊은 관객들하고 30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관객들의 트렌드, 취향, 성향을, 니즈를 다 파악한 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잘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얘기, 그런 거를 주로 준비를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옛날의 문법에 충실한 멜로드라마를 만들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하는 것에 대한 시대의 변화, 또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애써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역시 저는 애써 공부할 뿐이지 제가 본질적으로 막 이것을 욕망처럼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욕망하는 어떤 이야기 그런 걸 이제 영화로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스포츠 영화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여고 시절 얘기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핸드볼 선수였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전국체전에 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는 88년도 배경과 레트로의 코드라던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오리지널리티의 인지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에 업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의 변화를 준다거나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인공인 영화를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다가 굉장히 인간적인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같이 섞어서 뭐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흉내를 내거나 배워서 해선 되지 않고 제작자, 기획자는 자기 스스로 이 뭐랄까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이 이야기를 정말 만들고 싶다. 내 욕망은 이것이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그렇게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거에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자나 제작자는 또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그러면 이제 객관화하고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완성해내는 그 과학적인 또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 그 창작자들이 이런 걸 하나를 하면 발탁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 하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명필름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활동들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시나리오의 완성도죠. 근데 시나리오 문법이 있잖아요. 그 기승전결, 발단, 뭐 위기, 파고, 결말. 그러니까 그 문법에 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명필름 랩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기준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트리트먼트나 시나리오, 장편 시나리오예요. 단편이 아니고. 그래서 장편 시나리오를 써서 데뷔를 하고자 하는 감독과 또 그것을 함께 만들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러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재를 완성도 있게 A부터 Z까지 시나리오에 잘 녹여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나리오 읽으면 결국은 그 영화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것을 또 영상화하는 과정들이 있고 미장센의 세계도 있고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다. 시나리오를 선발 기준으로 보고 그것이 기본이 돼 있느냐. 그럼 그 기본은 뭐냐면 캐릭터가 살아 있느냐.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사들이 녹아 있느냐. 그리고 구조가 탄탄하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시나리오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그게 이제 훌륭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소재나 주제, 장르에 대한 선입견은 저희는 없고요. 아까 이제 농담처럼 뭐 공포 영화를 못 봐요 이렇게 했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 영화적 취향이고 전혀 어떤 소재든 주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명필름은 요즘에 그 파주 출판 도시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출판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파주에 출판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제2 출판 도시가 있어서 데몰리션이라는 특수효과 회사, 블루캡이라는 사운드 회사, 뭐 메이지라는 특수 분장 회사, 그다음에 스튜디오 뭐 이런 식의 이제 영화 관련한 회사들이 원스톱으로 영화를 작업할 수 있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판사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모여 있어서 그곳에서 저희도 이제 둥지를 튼 지가 8년이 됐고 거기서 이제 뭐 기숙사나 식당을 마련해서 명필름 랩 학생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레퍼런스급이라고 하는 그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한 명필름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믹싱한 옥자라던가 로마라던가
그래비티라던가 최근에 뭐 헤어질 결심 같은 이제 그런 예술 영화, 또 물론 탑건 뭐 매버릭 같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도 상영을 주말에 하고 있고요. 카페도 있고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화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덩치는 커졌는데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아까 처음처럼.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영화를 넘어선 영상 컨텐츠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저 역시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 생존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한창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볼 때 극장 영화가 계속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코로나 한창인 2020년에는 OTT 70%, 극장 20%, 나머지 이제 뭐 개인 컴퓨터로 해서 한 10%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전세가 역전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엔데믹 선언까지는 안 됐지만 뭐 5월부터 범죄도시 2라는 이제 장르 영화가 등장해서 1,000만 관객을 견인하면서 다시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저희 한국 영화 산업의 전체 관객 동원 수가 2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이 한 4편의 영화를 보는, 정말 영화를 극장에서 많이 보는 나라였죠. 그리고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도 수년간 50%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51%, 50%. 그러니까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 대등하게 경쟁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영화만 극장에서 상영하고, 그동안에 많이 투자했던 영화들이 한 100편 가까이 개봉하지 못하고 적체되면서 한국 영화 점유율이 한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20%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 정도 점유율은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한 그 80년대 90년대 초반 상황, 함께 영화를 보면서 웃고 놀래고 즐거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영화적 스펙타클을 대형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결국 영화 관람 행태의 특징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선언이 돼도 이 극장 회복은 예전처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아주 반짝 잠깐 이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주가가 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결국 저는 공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관 중심의 세계, 시네마라는 개념이 중요했던 세대에서 지금은 영화관과 OTT 플랫폼의 공존의 시대로 접어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TV의 등장으로 또 영화가 안 되고, 뭐 칼라 TV 등장으로 또 영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개봉을 앞둔 뭐 비상선언이나 이런 한국 영화들이 뭐 아이맥스나 4DX나 4D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관이라 그러죠. 굉장히 돈을 많이 내는 그런 특별관 중심으로 개봉을 많이 하고, 그런 특별관이 점유율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볼 영화와 영화관에서 보지 않을 영화, 그러니까 OTT 플랫폼으로 소비돼도 되는 영화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는 장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가 만들었던 소소한 뭐 멜로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 이거는 OTT에서 봐도 되지, 꼭 어떤 스크린에서 보지 않아도 되잖아. 이걸 스크린에서 보기에는 지금 영화 관람료는 15,000원이나 해.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주고 특별관에서 그 대작 영화의 스펙타클, 이러면서 저는 더 점점 영화관에서 볼 영화는 양극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집중해서 영화를 보는 예술 독립 영화나 그런 영화들의 그런 영화들이 사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영화관의 환경이 변해야 되고 지원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영화관에서의 영화는 프랜차이즈 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나 특별관에서만 소비되는 영화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는 워낙 뭐 이 어마어마한 웹툰의 시장이 있고 웹소설의 시장이 있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낸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소재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산적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영화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놓쳤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웠던 것들, 그런
뒤늦게 깨달은 그런 얘기들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은 극장용 영화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진 지나가듯이 이렇게 쓰셨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는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망한 영화는 되게 많았죠. 또 44편 중에 뭐 망한 영화 많았는데 가장 많이 손해를 본 게 구미호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수익률 마이너스 90%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만약에 그 고용된 대표였다면 잘렸겠죠. 그 영화로 헐리우드 같은 이제 고용된 CEO였으면 잘렸을 텐데 뭐 저희 회사니까 안 잘리고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충격적으로 관객이 안 들었고요. 그게 삼거리 극장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영화에 의해서 두 번째 뮤지컬 영화예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를 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는 좋았는데 그 새로운 시도를 그 뒷받침할 만큼의 영화적 완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신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뮤지컬 영화의 특징은 그 춤과 노래의 연출이라든가 노래의 완성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렇고 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뮤지컬 영화만의 어떤 미장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가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장르에 대한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안일하고 게으르게 제작자로서 접근했기 때문에 크게 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게 되면 항상 필패죠. 제가 지금 접근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고 자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득시키고 완성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넷플릭스 컨텐츠는 영화가 아니다 해서 뭐 배제했다가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뭐 로마 같은 영화는 그 아카데미 영화에서 또 상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 영화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은 이제 경계가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뭐 드라마 PD 분들은 영화를 하지 않다거나 영화 쪽 계신 분들은 드라마를 가지 않다거나 매체 간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영화의 많은 스태프들이 드라마를 찍기도 하고 시리즈물을 찍기도 하고 또 드라마 쪽 계시는 분들이 영화 감독하고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경계는 이제 다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네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2시간 남짓의 영화. 그것이 이제 극장 영화인 거고 뭐 이번에 부천에서 뭐 오징어 게임에 상을 드렸지만 그렇게 드라마 형식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시리즈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도 오리지널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투자해서 2시간 남짓의 영화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어디서 보여주느냐의 경계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고요. 하지만 영화관에서 보여주는 영화는 그 나름대로의 오롯한 시네마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것은 영화냐 아니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의문부호를 갖는 것이 의미가 이제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저도 뭐 이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얘기죠. 요즘에 그 OTT 플랫폼에서 신인 감독을 거의 기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야 지금 데뷔하지 못하면 바보야 할 정도가 있었거든요. 한국 영화 호황의 시절에. 그래서 정말 많은 신인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류 상업 영화에서 데뷔하는 감독이 거의 없었는데 심지어는 OTT 플랫폼에서도 그 넷플릭스만 좀 어떤 유명 제작자나 뭐 유명 배우 뭐 이런 기용이 되면 신인 감독들 기용하지만 토종 OTT 플랫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플랫폼들 있잖아요. 웨이브라던가 왓챠라던가 이런 티빙이라던가 이런 쪽에 보면 신인 감독의 컨텐츠를 거의 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 OTT 플랫폼은 이 덩치가 글로벌 플랫폼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더 모험을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을 시도한다거나 보여주는 방식 결국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언제 코로나를 맞을지 전혀 몰랐잖아요. 언제 아베가 죽을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영화 산업은 시대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생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옛날 제작자인데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